2026년 병원연 KBC 신년 특별대담 대한민국 정치의 길을 묻다. 오늘 새벽 한라산 윗세 오름에서 일출을 맞았습니다. 얼어붙은 바람을 뚫고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올해는 다르게 하겠다고 새해 첫 햇살처럼 정치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의 언어 자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너무 오래 서로를 감옥에 보내기 위한 싸움이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변호사와 법률가들의 언어가 국회를 지배했고 법정 공방이 정책 논쟁을 대신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저울을 든 디케가 아니라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026년 병원연 새해 첫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오늘 KBC 신년 특별대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새로운 보수, 이준석 대표가 가려는 길, 개혁신당이 가려는 길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엄청 추우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가 한라산 하면 이제 백록담이 한 1947m 네.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 봉우리가 이제 윗세 오름인데요. 굉장히 높았습니다. 1700m다 보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또 이 제주부터 네. 구석구석 대한민국을 누비면서 대한민국의 소리를 듣고 지방선거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저희가 새해 첫 일정을 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도부가 다 가신 거죠? 예, 저희 지도부 다 갔습니다. 그래서 새해 정기, 첫 태양 일출 정기는 많이 받아오셨나요? 예, 굉장히 제가 원래는 네. 국민의힘 대표하고 이런 시절에는 무등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무등산을 새해 첫 일정으로 오르고 이랬었는데 네. 이번엔 또 제주에서 이렇게 오르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또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주 가자, 한라산 가자. 이거 아이디어는 누가 내신 건가요, 근데? 제가 냈는데 저희 당직자나 저희 최고위원들 네. 처음에 이게 난색을 피우더라고요. 왜요? 이 날도 춥고 또 이 폭설이 예고돼 있었는데 다행히 폭설이 오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어려운 일정일 거라 생각했는데 네. 무사히 또 이렇게 다들 마무리해서 다행입니다. 이긴 개혁신당 최고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예. 그 페이스북 보니까 역대 최초 한라산에서 코딩 중인 개혁신당 원내대표, 개혁신당 대표 이런 제목 글 올렸던데 한라산 가서 무슨 코딩을 하셨나요? 그 한라산 위에 올라가면요 대피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일출을 기다리는 짧은 찰나에 또 요즘 인터넷 같은 게 잘 되기 때문에 네. 제가 핸드폰으로 제가 원격으로 저희 그 서울에 있는 컴퓨터를 조작하면서 저희 선거 이번에 AI를 이용해가지고 자동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제가 직접 짜기 때문에 또 그 작업을 또 모니터링하고 찰나에 하게 됐습니다. 그걸 한라산까지 가셔도 해야 될 만큼 바쁘신 건가요? 저희는 네. 정당이 저희가 아무리 규모가 작고 하더라도 네. 저희는 정석적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요즘 선거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뒤에 하고 국민의힘 당대표로 윤석열 대선 후보를 위해 분골쇄신해서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소회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우리 시민들께서 기억하시겠지만 2021년도, 2022년도 그때는 국민들께서 저를 당대표로 선출해 주시기도 했고 정치가 좀 바뀔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있었고 실제로 많이 바꿔놨었습니다. 근데 윤석열이라는 좀 성격도 제가 봤을 때는 특이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통령을 맡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이 맡고 난 다음에 그냥 단순히 그냥 자신의 부족한 점을 드러내는 정도를 넘어서 대한민국 망가뜨린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하기 전에도 양두구육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양머리 내걸고 개고기를 팔았다. 이건 일종의 자괴감이었나요? 어떤? 제가 아마 저는 이제 윤석열 정부 태동한 다음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지고 바로 그런 문제를 지적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집권을 했지만 자유는 온데간데 없고 결국에는 독단과 검찰주의 이런 것들이 득세했던 것이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라산 가면서도 얘기했던 것이
이 DK 저울이라고 하는 것, 사실 이게 어찌 보면 공정함, 정의를 상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양대 기득권 세력을 통틀어 가지고 그냥 상대를 무조건 감옥 보내는 걸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 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아니면은 대표 네. 시절에 감옥 보내려고 계속 수사하고 했던 것이고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집권한 다음에도 보면은 네. 3특검 이런 거 진행하고 뭐 특별재판부 거기다 또 뭐 네. 종합특검까지 계속 비상을 걸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보면은 잣대라는 것도 굉장히 모호해졌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상대 진영의 내란 세력 뭐 이런 얘기 하다가 최근에 본인은 갑자기 탕평이라고 하면서 윤호개인 활동 비슷한 것도 했던 이해훈 네. 그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내란 공범 또는 부역자와 장관과의 경계선은 어디가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스스로 대통령께서 이제 시건을 하시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게 대한민국에서 너무 내로남불 또는 그냥 내가 편의상 그냥 선악을 가르는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탈피해야 된다. 근데 너무 선하게 잣대로 접근한다라고 했는데 뭐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잘못했으면 감옥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네. 선악은 검찰과 아니면은 또 법정 거기서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네. 다수가 우르르 몰려가가지고 너 나쁜 사람 그럼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니까 네. 그냥 여론전을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저만 해봐도요. 저 지금 와서 많은 분들이 한 1년 전쯤에 기억해 보시면요. 거의 명태균 씨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부흥회를 했어요. 저는 계엄에도 반대하고 탄핵에도 찬성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통속으로 엮어버리려고 이렇게 막 부흥회를 했습니다. 나중에. 부흥회는 뭐 아니 사실 민주당도 그렇고 네, 여러 뭐 사실 저와 진영이 다른 스피커들이 방송 나와서 하는 거 보면은 네. 거의 그때 방송들 보시면 저는 뭐 거의 뭐 명태균 씨한테 무슨 뭐 거의 부탁을 하고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제가 무슨 뭐 공범이고 거기다가 뭐 계엄에 있어가지고는 저는 뭐 네. 계엄에 사실상 찬동한 사람처럼 저는 분명히 계엄을 막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문 밖에서 제가 통제돼서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만으로 무슨 뭐 사실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거 아니냐부터 해서 별 얘기를 다 이제 쏟아놨거든요. 정치가 원래 그런 거가 아니었던가요? 저는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이 이분법적인 선악구도 가르기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비생산적인 영역까지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와가지고 그래서 특검한다고 해가지고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에 대한 제보는 제가 한 겁니다. 제가 포항시장 공천과 네. 강서구청장 공천이나 몇 가지 있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강하게 개입했던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하고 그걸로 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그걸 제가 했다는 식으로 이제 막 방송 나와서 여러 사람이 떠들면은 제가 한 것처럼 공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겁니까? 제보자가 오히려 공격받는 상황이 되는 건데 저는 이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서 네. 그냥 여론을 장악한 세력이 여러 사람이 가서 떠들면은 그게 진실인 양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특검에서 사실 저에게 이제 제가 제보한 거니까 물어볼 게 있으니까 저 불렀겠죠. 그런데 뭐 거의 인터넷상에는 보면 아니면 유튜브상에는 부흥회를 해가지고 이준석 꼭 구속된다 뭐 이러고 다녔던 거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이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 사람이 만약 우리한테 위협적이야 또는 저 사람이 나중에 위협적일 것 같아. 네. 그럼 그냥 나쁜 사람 만들기 위한 노력만 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토론을 한다든지 네. 사안을 따져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는 양 진영에서 공이 좀 반성했으면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제거의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람들은 왜 거기에 열광을 할까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우리 정치에서 네. 조금 불편한 진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토론해봐야 될 내용이 나왔을 때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하게 토론할 수 있는 저희의 그런 양심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전장현 사태 같은 거 한번 놓고 보시면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아니 전장현이 저런 식으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거는 제가 옳든 그르든 간에 충분히 테이블에서 저희가 토론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네. 토론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은 예를 들어 서울 지하철에 하루에 140명이 타는 4호선 노선을 붙들어 놓고 아니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차례 점거하는 거면은 네. 아무도 뭐라 안 할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런 민원을 받아야 되는 자리이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속된 말로 불특정 다수에게 네. 강한 압박을 해가지고
우리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이게 만약에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면요. 앞으로 웬만한 민원이 있으면 전부 다 지하철을 점거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 문제인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치환했느냐 정치권에서 이걸 정치적으로 이득 보기 위해 가지고 야 이준석이 장애인 혐오를 한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아 그게 또 그렇게 바뀌나요? 그렇게 바뀌었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장애인에 대해서 한 말은 아니 시위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 말밖에 없는데 장애인 혐오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와가지고 우리가 3년 뒤에 돌아보고 나면은 지금 대다수는 전장현이 한 행태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아니, 왜 저런 식으로 하느냐. 사실 관철시키고 싶은 게 있다면은 정치인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앞서서 얘기한 사람을 계속 이제 뭐 혐오니 갈라치기 이런 식으로 때리면서 그냥 거기서 선악구도로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 것. 예전에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생각해 보면요. 통일에 대해 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유만으로 그분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빨갱이 아니냐. 네. 김대중 대통령은 대결 중심의 대북 관계보다는 오히려 한번 그러면 우리가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 시도해볼 가치가 있느냐 이 말 한다고 해서 빨갱이로 몰았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가지고는 그리고 평화를 위해 가지고는 조금 다른 얘기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막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 주류 세력들이 했던 게 뭐냐면은 당신 나쁜 사람, 당신 어떻게 김정일, 김일성을 비호할 수 있느냐. 저는 이게 지금까지도 사실 우리의 안 좋은 정치 문화였는데 약간 세상 바뀌어가지고 다른 형태로 이게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뭐 김대중을 빨갱이로 모는 거나 이준석을 뭐 장애인 혐오로 모는 거나 본질은 같다는 말씀인 건가요? 꼭 저뿐만 아니더라도요. 그냥 우리 문화가 되어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범죄자야.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간다든지 아니 뭐 저 사람 뭐 혐오한다고 혐오라는 거는 아주 구체적인 정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싸잡아가지고 이렇게 전라도 사람이 싫어 옛날에 많았죠 이런 거 그런 거는 전라도 혐오죠. 어떤 사람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출신 지역으로 사람을 봐가지고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한다. 그거는 혐오가 맞죠. 흑인에게 예를 들어 너 흑인이야. 그거는 인종차별, 인종 혐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행동 예를 들어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이런 것은 혐오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장애인 단체가 아니라 하다못해 보수 성향의 어떤 뭐 단체가 있는데 그들이 지하철을 점거하고 만약에 시위를 했다. 저는 거기에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런 방식을 쓰느냐. 이건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구분이 적절히 되고 우리 유권자들께서 이거 구분해가지고 아니 저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의제기다. 이런 갈라주셔야지만 합리적인 토론이 오가는 건데 지금 무조건 무슨 말만 하면은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몰아세웠던 것처럼 너 혐오, 너 갈라치기 이렇게 가버리면은 이게 정치가 논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그냥 상대 나쁜 사람 만드는 것만 계속 하게 됩니다. 근데 전장년 얘기 뭐 잠깐 하면은 전장년이 그렇게라도 했으니까 뭐 쇠사슬로 칭칭 감고 뭐 시위를 하고 그랬으니까 역사에마다 엘리베이터가 생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뭐 똘레랑스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 할 수 있는 뭐 관용으로 받아들여주는 뭐 그런 지적이나 반박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지적 또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합리적 토론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그럼 반대로 아니 수단까지 저런 수단까지 사용하면 곤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테이블에 앉아서 토론을 하고 그 안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시게 하는 것이 적절한 방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지하철 수도권 전철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이미 전장현이 시위할 때부터 95%, 97% 가까운 역사에 이미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 이제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주장이 그러면은 무엇을 위해 주장하는 건지가 명확하지 않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한 일주일 전, 지난주에 사실 서울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완비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뭐냐면요. 뭐 그분들이야 당연히 그분들 투쟁으로 됐다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도 서울 지하철 남영역에서는 1호선 시위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목적이 정확히 무엇이며 도대체 어떻게 그럼 사회가 대응해야 되는가 돼가지고 이건 또 토론해볼 만한 주제인 것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 다시 돌아가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쫓아내지 않았다면은 오늘날처럼 안 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윤석열 전 네. 대통령이 정치에 있어가지고 네. 무리수를 열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쫓아내겠다고 임기 초부터 난리쳐가지고 자기 지지율이 20% 가까이 갤럽 조사 기준으로 떨군 것도 참 신기한 일인데 네. 그 뒤에도 보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려고 하니까 못 나가게 하고 나경원 의원 못 나가게 하고 네. 자기 뜻대로 김기현 대표 만들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또 김기현 대표를 쫓아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만들고 또 그 사람을 자기가 쫓아내겠다고 난리치고 그러니까 저희가 봐야 되는 게요. 네. 대통령이라는 절대 권력자도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네. 처음에 뭔가 깨림직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그건 너무 과한 거 아니냐를 꾸준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권력을 대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그 네. 포지션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 또 우려스러운 게 있겠죠. 근데 그때마다 누가 용기를 가지고 지금 저 부분은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아니 저 부분은 지금 국민들이 불편하게 보고 있는데 라는 것을 네. 계속 전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그 역할을 잘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또 이제 거기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라 하더라도 잘못한 것들은 아주 냉철하게 짚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민주주의를 아주 굳건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아닐까. 윤석열은 그게 없는 고삐 풀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재판에 나와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뭐 사병들 통닭 사줄 예산까지 딱딱 끊었다. 그리고 국민들 깨우려고 계엄했다. 계몽령 주장을 계속 하는데 이분은 계속 본인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 계속 하고 있는 것이 네. 사병들 통닭 사줄 돈도 깎았다. 만약에 그게 진짜였다고 한다면은 네. 그러면 그걸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내가 진짜 이렇게 했는데 국민 여러분 이런 것까지 야당이 지금 깎으려고 합니다. 이건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국민들한테 하기 전에 먼저 야당 당수,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였겠죠. 네. 야당 당수든지 아니면 야당 의원들에게 정말 이것만은 협조해 주십시오. 호소를 먼저 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은 그렇다고 계엄하면 안 되는 거지만은 국민들이 저런 주장도 일리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그 당시엔 아무 말, 뭐 별다른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뭐 통닭 어쩌고 하면요. 나중에 사후적으로 이제 이런 얘기 한다고밖에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렇다고 계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건 비례의 원칙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인데 아니 진짜 만약에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으면은 야당과 협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대통령으로서 이 예산은 좀 깎자고 제안할 테니까 요 예산은 좀 살립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정치이고 협치인 것이지. 그러면 의회를 왜 두는 것이며 예, 예산을 왜 심의하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자신의 역할이나 정치 역할을 망각하고 사후적으로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국 대표는 저희 신년대담에서 계몽령의 계자가 닭계자냐 그렇게 비웃던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심리학에서 인지 부조화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본인의 인식이랑 현실이랑 괴리가 클 때 그걸 이제 현실에 맞게 본인의 생각과 인식을 수정을 하는 게 통상의 경우인데 그 괴리가 너무 크면은 현실을 부정하고 현실에서 도피해서 자기 인식의 현실을 갖다 맞추는 뭐 그런 심리적 기제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는 이 사람이 인지부조화를 네. 넘어가지고 네. 지금은 대한민국 대통령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네. 최소한의 자존심과 품위를 망각하고 자존심을 망각했다는 건 뭔가요? 그러면 적어도 자신이 예를 들어 계엄까지 일으켰다고 했으면은 계엄에 대해 가지고 나는 계엄을 일으켰고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내 옆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책임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있을 정도의 그런 배포라든지 네. 아니면 적어도 내 양심상 내가 그래 이 계엄이라는 걸 해서 내가 뭐 속된 말로 크게 한번 판을 바꿔보려고 했는데 실패했으면은 나는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자세가 돼 있다. 이 정도라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이런 중차대한 사고를 쳐놓고도 네. 내가 어떻게든 법적 책임을 면해보겠다 또는 내 형량을 조금 줄여보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네. 자꾸 이런 국민들한테 상처 주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런다고 형량이 줄어들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자기는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아까 말했던 품위나 아니면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네. 전직 검사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요 말을 하나 이렇게 하면은 네. 양형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법적으로 방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봅니다. 국민들 부하만 더 돋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본인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저는 이게 참 안타깝지만은 네. 이게 대한민국 정치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네. 이 판 자체가 완전히 법조인판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법조인판이 되었기 때문에 네. 물론 법조인들이라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법조인들이 정치를 하겠다 마음 먹었으면은 네. 정치의 자세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하게. 그래가지고 법 조문을 해석해가지고 본인이 판단하고 행동할 네. 것이 아니라 나는 국민들의 의사를 대표했던 네. 정치인이고 그리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야 되는 정치인이야 그러면은 그걸 최우선에 놓고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법조문을 따라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조문도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법조문에서 그것도 법조문의 큰 어떤 줄기도 아니고 야 요거 내가 한 양형 조금 줄여보겠다 아니면 내가 조금 어떻게 면피해보겠다 이런 정도의 걸 쫓아다니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게 꼭 윤석열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네. 지금도 대한민국의 다른 정치인 중에 또 이렇게 법률가로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봅니다. 예. 지금도 뭐 그 국민의힘은 그 워낙 법조인들이 많은 정당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 뭐 당원 게시판 논란이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니 당원 게시판에서 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본인을 방어하는 논리도 보면은 네. 내가 뭐 가입한 적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또 거기 또 반박하는 그 당무감사위원장은 네. 한동훈 전 대표 명의는 맞다 그러잖아요. 그럼 사실 둘 다 진실을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명의는 맞는데 다른 사람이 대리 가입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게 얼마나 국민 입장에서는 피곤한 논쟁입니까 보면은. 예, 둘 다 틀리지 않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 하나씩 비틀어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거를 갖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 저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그 정치에서는 좀 덜 보였으면 좋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동훈 전 대표나 그럼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본질은 거의 비슷하다 뭐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 당원 게시판 논란이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네. 아 제가 그냥 이거는 뭐 저희 가족이 했다던가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제가 이런 일을 제가 사전에 알진 못했지만은 어쨌든 저희 가족의 일이니까 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송구합니다 국민 여러분. 한마디면은 네. 우리 국민 중에 그 정도 일을 이해 못할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럼 비슷한 말 하지 않았나요? 뭐 저 가족이 한 거는 나중에 알았는데 뭐 가족 제가 정치인이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가족은 욕하지 마시고 저를 욕하시라 뭐 그런 취지로. 그래놓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이제 뭐 당무감사위원장이 날조를 했니 뭐니 하면서 이제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사과와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네. 깔끔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근데 너무 이제 말이 이제 길어지고 그러면 또 사과의 진정성이 또 이제 흐트러지는 것이고. 아니 어떻게 날조라고 주장하면서 거기에 대해 가지고 책임지겠다는 게 같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이 네.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냥 법리적인 다툼을 지금 정치 영역에서 한다. 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뭐 특검 출석하면서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내가 내 남편하고 다시 같이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우리 남편이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등등의 약간 순애보적인 말을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그것도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마이크 잡고 한 얘기는 아니다 보니까 그 변호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네. 좀 흘러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변호인들은 그런 감성 호소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상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네. 그건 제가 봤을 때는 그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지금 뭐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나 이런 것들은 네. 글쎄요, 뭐 공천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뭐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개입된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네. 뭐 뇌물수술한 것이 아니냐, 네. 뭐 이런 것이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권력을 사유화한 중차대한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후적으로 네. 지금 와가지고 내 남편이랑 내가 이런 처지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가지고 법에 잣대 있어가지고 뭐 다른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실 이거는 예전에 뭐 공교롭게도 뭐 조국 전 대표가 네. 뭐 문제가 되었을 때도 그때 보면 뭐
엘리베이터 타러 무슨 뭐 여기 케이크 들고 간 사진 뭐 하고 뭐 뒷모습 캐리커처 비슷하게 만들어서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오만 가지 감성을 자극하려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지만은 사실 조국동 대표가 뭐 결국 실형을 살게 되고 그런 결과에는 큰 변동이 없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감성에 호소한 전략보다는 네. 김건희 여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거는 네. 제 지위와 제 권력을 망각해서 네. 국민들에게 아주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평생 반성하고 살겠습니다. 네,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면은 네. 국민들이 거기다 대놓고 또 우리 국민들이 네. 한편으로 엄격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반성을 하는 사람에게 대해 가지고는 기회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좀 네. 다르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에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분은 어떤 관계였나요? 보시기에 뭐 동지적 관계인가요? 뭐 어떤 관계인가요? 뭐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부간에 네. 있던 일들을 다 알겠습니까마는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네. 전횡을 통제할 정도의 그런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세밀함이나 아니면은 의지 자체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리가 잘 알지만은 하루를 이렇게 타이트하게 하루를 이렇게 막 세밀하게 시간을 나눠가지고 잘 쓰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부주의 플러스 본인의 책임 망각 이런 것들이 다 겹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어떤 대통령과 영부인의 모델이 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뭐 세간에서는 뭐 김건희가 정말로 뭐 윤석열을 사랑했을까? 그냥 본인 사업하고 가족 사업하는데 윤석열 검사라는 뒷배가 필요했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냉소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형사적인 영역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네. 평가하는 거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그런 가시 비주의 그런 어떤 접근을 네. 우리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부가 어떻게 권력을 사유화하고 어떻게 대한민국의 큰 운영의 틀 자체를 위협했느냐 이거 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 윤석열이라는 정치적 생명이 다한 인물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아야 한다. 보수가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적으셨는데 미련을 가질 게 뭐가 있나요? 이렇게 된 마당에. 저는 이제 관성이라고 봅니다. 사실 보수 진영의 지금 네. 소위 강경 보수 또는 때로는 극우라고 표현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항상 저는 그분들이 또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변에 해놓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이제 다른 거죠, 이제. 왜냐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게 부정선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들 많이 해놨을 텐데 여기서 본인이 틀렸다라는 걸 인정할 용기 자체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분들이 그 주장을 이어나가려 그러면은 윤석열이라는 어떤 그 상징적인 인물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윤어게인 같은 이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건데 저는 우리 사회가 계엄이라는 사태를 보고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거는 그분들의 망상이라 봅니다. 저는. 근데 안 끊는 건가요? 못 끊는 건가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했듯이 그분들은 본인들이 정치적인 주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이 죽으면 안 된다. 정치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아니 근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죽게 돼 있고 그거 뭐 본인들이 살려놓는다고 해서 살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같이 죽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신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죽는 시한이 연장된다 생각할 겁니다. 지금 그분들은 정치적 연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연명이 되나요? 근데 윤석열을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 잘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도 보면은 그 태극기 부대라는 것이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지속이 되다가 요즘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태극기 부대가 소멸 단계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는 연명이 되다가 소멸 단계로 갈 거라고 봅니다. 개혁신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22대 총선이 2014년 3월 치러졌으니까 이제 한 1년 10개월쯤 됐는데 원내에 진출하신 지 일단 자평을 해보신다면은 그동안 개혁신당 어떠셨나요? 개혁신당이 의석이 3석밖에 되지 않지만은 저희가 나름 주요한 지점에서 저희 목소리를 충분히 내고 국민들께서도 그걸 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이 다른 것보다도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에서 했던 정당별 표결 성향 분석을 이제 한 걸 보면은 저희가 가장 가운데 가깝게 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당파성에 의존하지 않고 저희가 법안 내용들을 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일 거고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해서 갖고 있으신 많은 좀 불편한 시각 네. 또는 좀 바뀌었으면 하는 지점. 근데 그것은 정치를 바꾸는 방법은 딱 한 가지. 표로서 보여주시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매번 같은 선택을 하면서 네.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이상한 행동이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투표를 항상 같은 정당에다 내 하던 대로 관성대로 하면서 다른 정치가 태동하길 바라는 것은 좀 이상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지방선거도 그렇고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치가 바뀌기를 바라시는 만큼 다른 선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지금 저희 개혁신당이 표방하는 것이 네. 지금까지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 내기 어려웠던 예를 들어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능력은 있는데 결혼한 뒤에 이제 참여하기 어려웠던 경력 단절 여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네. 대한민국 정치에 많이 진출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지방선거 목표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우리 국민들께서 지켜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전남 한평에서 나비 축제할 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되게 특이했던 게 그 누에한테 보라색 잎을 먹이면은 보라색 씨를 낳고 예. 분홍색 잎을 먹이면은 분홍색 씨를 낳고 그러던데 선택을 달리 해야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그런 말씀 상당히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는 네. 새로운 선택으로 새로운 결과를 우리 국민들께서 받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회의원 개개인이 뭐 헌법기관이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석 미니 정당이잖아요. 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러면은 야, 이건 진짜 어렵다 힘들다 그 두 거대 정당에 비교해서 뭐 그런 게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입법을 하는 과정이 있어가지고 네. 원래 입법을 하려면 서명도 10명 받고 네. 시작해야 되거든요. 발의를 하려면 예. 그럼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 다른 정당의 힘을 좀 빌려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틀을 가져가는 게 어렵긴 한데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많이 치러지고 할 텐데 네. 개혁신당이 독자적인 어떤 노선으로 더 굳건히 서기 위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의 그런 어떤 국회의원 의석수도 좀 늘려주시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저 3명으로도 이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그에 비례해가지고 아니면 그것 제곱에 비례해가지고 더 큰 성취감으로 국민들께 보답하겠습니다. 우리 정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 이건 어떤 말씀일까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게 네. 저는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틈만 나면 상대 감옥 보내는 얘기만 하고 있고 이게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네. 상대와 같이 뭘 협치해가지고 뭘 이끌어내겠다는 메시지. 저번에도 동탄에서 정치하고 이러면은요. 네. 당파를 가리지 않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힘을 합쳐가지고 뭔가 해냈을 때 주민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 정치에서는 상대는 나쁜 사람 만들고 나는 착한 척 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되게 심한 것 같아요. 언어 하나하나에서도 그런 게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정치에서 앞으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나 행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게 상반된 여러 가지가 같이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협치를 강조하면서 거국 네. 내각에 가까운 내각을 꾸리겠다 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행보죠.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 또 그러다가 돌변해가지고 내란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뭐 척결해야 된다 뭐 이런 메시지 있을 때는 같은 한 분의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다른 언어를 쓰실 수 있을까? 근데 협치는 협치고 내란 척결은 내란 척결 아닌가요? 근데 내란 척결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네.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해서 뭐 그때 적극적인 역할을 했던 김용현 네. 뭐 이런 사람 당연히 척결해야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그 범위를 너무 넓혀가지고 나와 생각이 다른 정치 세력을 큰 틀에서 뭐 내란 세력에 지칭한다든지 이런 것은 분열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께서도 그 부분이 좀 과하다는 지적은 계속 받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저울을 든 디케가 아니라 불을 훔친 프로메테우스다.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예. 적으셨던데 일단 엄청 뭔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 신들이나 네. 아니면 그런 것들 보면 디케라고 하는 건 우리 그 법원 가면 이제 저울 네. 들고 있는 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저울로 네. 그런 역할인데 그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선이라 생각하면 남을 악으로 만들고 하는 정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네. 프로메테우스는 이제 인간에게 불이라는 걸 소개해 준 겁니다. 네. 네, 불이라는 게 있다 인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그럼 우리는 그 불부터 시작해가지고 불을 피우는 법을 안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무수히 많은 기술과 문명이 거기서 탄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불이라는 것이 대한민국과 모든 전 세계 문명의 씨앗이 됐던 것처럼 네. 우리도 그러면은 앞으로 그런 근원이 되는 과학기술 같은 것을 탐구하고 그걸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생산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아마 대한민국 정치가 네. 그런 어떤 프로메테우스처럼 기술을 창달하고 이런 쪽에 더 집중했을 때 대한민국이 더 잘 될 거라 봅니다. 근데 디케와 프로메테우스 가령 뭐 공정과 정의, 혁신과 도약 이거 뭐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꼭 이렇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지금은 건가요? 한쪽이 너무 경도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그것은 네. 정치의 영역이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정과 정의라는 거는 우리가 네. 법을 적용하는 사법의 영역에서 저희가 다뤄야 되는 것이고 그 사법이 가장 잘할 때는 정치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때입니다. 물론 사법부라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수사기관도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정하겠다고 정치권이 들어가는 순간 네. 더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우리가 네. 사법부나 아니면은 수사기관이 무오류라고 주장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네. 그거를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또 입법부나 아니면 정치 세력이 교정한다고 해가지고 다르게 바뀌진 않을 것이다.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당이 이준석이 불을 훔쳐서 인류에게 전한 프로메테우스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저희는 이번에 쿠팡 청문회에서도 저희가 보여줬지만은 네. 과학 기술 그리고 논리에 의한 접근에 대해 가지고는 개혁신당이 상당히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걸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정당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 구성을 보면은 네. 뭐 전원이 국회의원 전원이 이제 40대로 이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지지층의 주력은 이제 20대, 30대 중심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성과 논리를 얻은 정당보다 좀 중요시하고 그렇게 굴러가고 있거든요. 저는 대한민국에 이런 정당이 또 더 커지는 그런 상황도 네.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프로메테우스 인간에게 불 전해줬다고 제우스한테 찍혀갖고 간 독수리한테 쪼아먹히는 형벌. 간 쪼아먹히면 또 나고 또 나고 네. 죽지도 못하고 그렇게 결과가 안 좋지 않았나요? 하지만 어쨌든 저는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저는 음. 국민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아서 큰 당의 대표도 해봤고 네. 그리고 대선까지 출마해봤고 그리고 또 국회의원도 하고 있지만은 네. 그 심장을 쪼이는 형벌을 받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더더욱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네. 그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런 기술을 창달하고 문명을 또 발달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이다. 저는 매일매일 심장을 쪼아먹히는 심정으로 정치를 하더라도 저는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 얘기 잠깐 했는데 지금 민주당이랑 엄청 열심히 이재명 정부랑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뭐 싸운다는 거는요. 네. 유효타가 계속 날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번에 저희 개혁신당에서 통일교특검이라는 것을 주도해가지고 네. 이제 접근을 이뤄나가는 것처럼 정치인은 이렇게 결과로 조금씩 얘기해야 되는 것인데 네. 그 뭐 말로 남비판하는 거 제가 하려 그러면 이준석이 제일 잘할 겁니다. 네, 제가 그거에 매진해서 예를 들어 제가 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그 10개씩 쓰라 그러면은 제가 제일 잘할 겁니다. 근데 정치는 이제 그런 것을 넘어가지고 네.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그런 어떤 변화를 만드는 정치로 가야 되는 것이고 저도 그쪽 방향으로 제 역량을 늘리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뭐 사실 말하고 글하는 걸로 이제 정치할 것 같으면은 거기에 매진하면은 그것보다 한동훈 대표 하는 것보다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열심히 두드려는 패는데 맞는 쪽에서 하나도 아파하지 않는 것 같다. 뭐 그런 말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과거에 본인이 이제 네. 국민의힘 대표로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 실질적인 정치력 영향을 투사할 수 있을 때 네. 그걸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변화를 만들지 못하고 지금 와가지고 이제 사실 페이스북이 유일한 수단이자 무기인 상황이 돼버린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다. 예전에 본인이 어떤 권한과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때 실질적인 변화를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데 그걸 안 했다라고 하는 것. 개인에게도 뼈저리겠지만 한동훈 전 대표도 앞으로 뭐 정치하면서 많은 다른 기회들이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흔히 그런 거지 있을 때 잘하지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때도 뭐 한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랑 서로 머리채 잡은 거 정도였지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 개혁안을 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민의힘 대표할 때 보면 뭐 시험 봐서 부적격자 가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정치한 데 있어가지고 정치 자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후원의 제도를 바꾸자든지 아니면 선거제도를 투명하게 바꾸기 위해 가지고
선거 뭐 일정을 전부 다 이제 바꿔가지고 국회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을 동시 선출하든지 이런 정치 개혁에 대한 얘기를 이제 했었는데 네. 우리가 그 한동훈 전 대표에겐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식으로의 변화를 이제 좀 꾀해야 될 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 조국 네. 여기는 어떻게 보세요? 조국 전 대표도 아마 네.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와신상담 본인의 어떤 명예를 되찾기 위한 행동을 이제 해야 될 텐데 네. 좀 안타까운 게 지난번에 수영 생활을 한 다음에 대선 끝나고 너무 빨리 이제 그 복귀를 사면 복권을 받으셔가지고 국민들 중에서는 아 오히려 저게 특혜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조국 전 대표가 어떤 자기 희생과 어떤 국민들을 향한 이런 그 메시지로서 다시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세 분 다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데 그 조국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한동훈 전 대표 내가 그래도 이거는 내가 더 낫다 그런 게 혹시 있을까요? 저는 간을 보진 않습니다. 간을 보진 않는다. 저는 항상 제가 움직인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제가 뭐 거기서 용기 있게 도전하겠다 하면은 저는 꼭 그 방향으로 가서 성과를 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예전에 국민의힘에 있다가 제가 국민의힘의 변화를 촉구하면서 나는 그 당시 2023년 12월 27일까지 내가 기다려 보겠다. 하지만 내가 여기서 그 기대하는 변화를 만약에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나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 저는 선언하고 실제로 개혁신당을 창당하고 저희가 지역구랑 비례대표 당선자 모두 내고 하면서 저희가 제시한 대로 가고 있고 사람들이 이제 정치 좀 잘한다고 착각하는 정치 평론가들이 야, 저 이준석이 해가지고 뭐 다시 또 국민의힘한테 설설 기어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합당한다고 할 거야 뭐 지금까지 다 틀렸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정치를 잘 알고 평가하겠어요. 기존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가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는 본인이 가진 어떤 의지만큼 아니면 그릇의 크기만큼 다른 사람도 보이는 것인데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도전하는 정치에 의미가 있지 안주하는 정치에는 의미가 크게 없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길을 가는 데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항상 최일선에 서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뭐 간동훈 이런 표현이 가끔씩 들리긴 했는데 조국 전 대표도 뭐 간을 보는 그런 게 있나요? 조국 전 대표는 작년에 조국혁신당 창당해서 움직이고 이럴 때 굉장히 강단이 있었고 좋은 모습이 있었죠. 근데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이 지금은 사실 민주당 이랑 그냥 궤를 같이 하고 이번에 보면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도요. 통일교 특검이면 당연히 정권 핵심부가 지금 개입돼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조국혁신당도 성향은 진보 성향이라 할지라도 야당이거든요. 그럼 이 야당 입장에서 당연히 이거를 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조국혁신당의 의원님들이랑 TV 토론 해보니까 오히려 국민의힘을 비난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국민의힘을 싫어하는 건 알겠는데 이 상황에서 나올 말은 아니었거든요. 통일교 특검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런 그 당파성이라는 거 봤을 때 조국혁신당이 본인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가 아니라 조금은 자세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올해 6월 지방선거 정치권이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다른 선택을 해주셔야 한다. 이거는 개혁신당을 찍어주시라 이런 말인데 왜 개혁신당을 찍어야 하나요? 뭐가 달라지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에 있어가지고 논리나 이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메시지를 준비하는 정당은 개혁신당이 전 유일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는 젊은 세대들이 지향하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기성세대가 조금은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옳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자산도 그렇고 정치적 의사결정권도 그렇고 경제권도 그렇고 많은 것들을 지금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가 소외감을 느끼는 것인데 적어도 젊은 세대가 본인들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선택. 그게 바로 이번에 새로운 선택이 될 수 있는 개혁신당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이 선택을 받을 자격을 증명하는데 2026년을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뭘로 그 자격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초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 중선거구제로 이제 진행이 되고, 그럼 유권자분들께서 네. 아, 내가 이번에 지방선거에 표가 여러 개 있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광역의원부터 해서 뭐 네. 구청장, 시장까지 다 많다 그러면은 그 중에 내 분산 투자를 좀 해보시라고 권장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표 중에서 네. 정말 기초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광역의원이라든지 풀뿌리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영역에서는 좀 그래도 개혁신당에서 네. 젊고 신선한 후보들이 나오면은 밀어주겠다. 네, 그래가지고 진짜 한번 변화를 주도해보라고 하고 싶다. 사실 지방선거는 표가 많기 때문에 분산 투자 가능하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은 네. 아마 나중에 네. 복리 이상의 좋은 이자로 아마 되갚음 받으실 거다. 몇 % 수익률인가요? 아니요, 제곱으로 받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가요? 예. 근데 뭐 개혁신당 간판으로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역의 의원이 되겠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항상 변화는 네. 여러분이 선택해 주신 것부터 사용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정치 변화가 네. 영국 같은 경우는 거기도 당 이름이 개혁당이긴 한데 리폼 UK라는 당이 네.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켰거든요. 어. 그리고 저는 그 외에도 보면은 뭐 일본에도 보면 참정당이라는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물론 이념적 성향은 저희보다 한참 오른쪽으로 가 있는 정당이긴 하지만은 네. 저는 충분히 그런 어떤 지방선거에서 큰 변화와 돌풍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할 수 있는 유일한 분들은 바로 대한민국 국민들이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찍어주시고 지켜보시라 그런 말씀인 거네요. 개혁신당이 총선에서 3석의 의석을 만들었지만은 네. 3석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지방선거에서도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것의 몇 배, 몇 제곱의 성과로 저희가 보답하겠습니다. 좀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정치인 이준석이 그리고 개혁신당이 가려는 길, 뭐 어떤 길인가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네.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는 상당한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특히 이 AI 시대에 있어가지고는요. 네. 과학기술에서의 최소한의 저희 영역, 최소한의 지렛대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다시 대한민국의 영광이 쇠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과학기술 중심으로 해서 네. 대한민국이 앞으로 중국과의 경쟁 이런 것을 어떻게 승리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게 협중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가 보면요. 네. 반일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뭐 굉장히 몇십 년 동안 정치 세력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왔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네. 우리가 반일하느냐 이런 게 아니라 삼성과 하이닉스의 반도체가 네. 도요타의 자동차보다 훨씬 가치 있게 국제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게 바로 최근인데 그 시기가 오고서야 우리는 국민소득도 이제 일본을 앞서고 우리가 속된 말로 일본을 극복했다. 극일했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신흥 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요. 네. 우리는 다시 한번 중국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신발끈을 조여매고 같이 달려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그걸 할 수 있으려면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글로벌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제 국회의원도 40대 그리고 젊은 세대가 중심이 되어 있는 정당, 개혁신당만이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시는 분은 다 궁극적으로 대권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 뭐 대통령 이런 거를 떠나서 그래서 이준석이 보고 싶은 나라, 만들고 싶은 나라 뭐 어떤 나라인가요? 제가 정치를 왜 하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전 이렇게 답합니다. 네. 제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에서 자라나가지고 네. 참 지금도 서울의 종점인데 거기서 자라나가지고 그래도 국회의원도 하고 네. 큰 당의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선거 나가볼 수 있고 그건 네. 저희 가족에게는 굉장히 큰 영광이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아직도 누구나 노력을 하면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게 자산 불평등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꿈을 잃어버린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다리라고 하죠. 네. 어디서 태어났던 어느 집의 자식이든 간에 노력만 하면은 가장 높은 곳까지 아니면 가장 또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이렇게 열려있는 사회. 저는 그게 제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것이고 네. 그 사다리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제 정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각자가 다 스스로 희망의 증거가 되는 그런 세상 그렇게 들리네요. 아주 멋있게 말씀하시는. 표현해 주셨네요. 시간이 다 돼서 예. KBC 광주 전남 시청자 그리고 전국의 호남 유권자들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에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우리 국민들께 부족한 모습 많이 보여드린 게 대한민국 정치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 부족한 모습을 계속 보시지 않으려면은
새로운 선택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긴 어려운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다른 선택으로 새로운 결과를 받아보시길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류에게 불을 전해 문명의 불을 밝힌 프로메테우스가 되겠다. 프로메테우스 같은 정치를 하겠다. 오늘 KBC 신년 특별 대담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함께 개혁신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길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KBC 신년 특별 대담, 저는 내일 이 시간 1980년 민주화 투쟁 제6공화국 체제를 넘어 제7공화국으로 개헌 화두를 가지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